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일요일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겨울이 벌써 오려나 봅니다.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부터 민주당의 운명까지 집중 분석합니다. 주말 서울 도심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어제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단체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진보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알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절대적 위상을 확립한 시 주석의 중국이 우리나라와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뉴스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이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있던 공간은 그 공용 공간이고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 거기서 그 딱 3회, 3시간만 회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폭거이자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부정하고 불법한 대선 자금에 단 한 푼도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이 대선 캠프의 조달책이었다는, 자금 조달책이었다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불법한 대선 자금에 단 한 푼도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딱 3번, 3시간 회의밖에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 망신주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즉각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25일 이제 국정감사가 내일 끝나면 내일 모레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와 특검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죠.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당과 원내에서 특검 법안 발의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특검, 이 대장동 특검 여권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검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론전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제 특검을 주장을 했고요.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 이 여당에서도 좀 수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뭔가 대선 자금과 또는 대선 자금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과 뭔가 그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 나쁜 그 의혹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되고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 과연 민주연구원, 그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검찰권,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방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때, 이때 야당이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이 특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측근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좀 빨라지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죄가 없다라면 떳떳이 받으면 될 일 아니냐. 왜 그것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특검을 도입을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좀 이해 못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은 특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때도 있고 반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뀌었던 입장,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검경합동수사본부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인 면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 특검 얘기 계속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분석은 이 결국에는 어렵게 통과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처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대장동 특검. 사실상 어떻게 보면 1년이 넘게 지금 대장동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체가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대장동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도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유동규 씨가 뇌물인지 정치자금법 수수인지 뭐 이런 부분도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수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컨대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석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어떤 관련된 부분도 전혀 수사가 안 됐고,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는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계속 유지를 하고, 전체적인 균형감 있는 포괄적인 어떤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도입해서 거의 남기지 않고 모든 영역을 다 해서 요번에 해소하는 그런 특검을 만들자, 뭐 그런 취지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라는 국회입니다. 국회 제1당이에요. 1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매우 당연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국민의 대표가 소속된 정당이거든요. 여기를 거의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당사 전체를 압수수색할 것처럼 들어가는데, 사실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에는 품목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달받으면 돼요. 대부분의 사실 청와대라든가 과거에 한나라당 압수수색할 때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충분히 될 것을 그 3일뿐이 회의 참석 안 한 사람 거를 뒤지겠다고 당사까지 검찰이 난입한다 그러면 거기를 지지하고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어떤 뭐 보여주기식 수사보다는 좀 내실 있게 그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에 지금 검찰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제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부터 당장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떤 망신주기, 검찰의 민주당 망신주기의 한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뭐 좋은데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 말고 이 모든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다 털어서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 이런 게 이제 야권의 주장이라는 건데요. 이미 제출은 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그 부처는 군 관련 그 정보를 보호해야 될 기관으로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이런 데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그 청와대 같은 데는 이미 제출을 했던 거고 무슨 지금 민주당 당사가 뭐 군 정보를 가진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사를 그 압수수색하거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 사무실이 아까 사흘밖에 출근 안 했다고 그랬나요? 필요하냐 하면은 김용 씨는 지난 경선 때 네. 그리고 대선 본선 때도 선대위에서 총괄 부보부장을 했고 자금과 조직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류를 그러면 집에 보관할까요? 사무실에 보관할까요? 뭐 집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집도 압수수색합니다. 사무실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무실에 보관한 겁니다. 차에 둘 수도 있죠. 그래서 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휴대폰도 압수수색했어요. 오로지 사무실만 지금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은 그 이재명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에요.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그 대선 자금 의혹을 대장동으로부터 온 대선 자금 의혹을 조사하자는데 무슨 윤석열 특검이 갑자기 그 여기 왜 나옵니까? 실효성도 없어요. 명분도 없을 뿐더러.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뭐 그 윤석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리가 없죠. 그럼 패스트트랙 가야죠. 패스트트랙 가려면 법사위가 18명인데 11명이 그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이 10명이에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조정훈 의원입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그 불합리한 제가 특검법에 찬성할 까닭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설사 통과해서 본회의를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명분도 절차도 어렵고 특히 저절로 이제 특검 얘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김용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잘못이 나오면서 특검법 얘기는 쏙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단일 대우로 대응하는 듯 하지만 일부 균열이 좀 감지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혜영 전 의원 소장파로 분류가 되는데 변호사님,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런 목소리들을 네.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또는 그냥 아무런 지지를 세력이 없으신 뭐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는 좀 각자의 판단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이 확정됐다든지 또는 김용 부원장이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줬다는 사람만 있고 지금 받은 사람에 대한 진술도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민주 진영 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른감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도 이제 소위 이제 조금 박해라고 하시는 네. 그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신다는 그 의원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인 정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주당의 정말 미래를 걱정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조금 이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지금 뭐 김혜영 의원 최고위원까지 했었던 인물이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친문계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굉장히 좌장 역할을 했던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이르다, 아주 작은 목소리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경솔하다 이렇게 경솔했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검찰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수사만 진행되면 모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다 대표직도 내려놔야 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유무죄가 갈려지지도 않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흔들기를 한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만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칼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이 어떻게 보면 단결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당의 내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언사가 적절한 것인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 공개적인 퇴진 요구 이후에 이제 일명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탈당 요구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만큼요, 차장님. 지금 이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위기 의식이다,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를 선출은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로부터 뭐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아직 소환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진 측근인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대선 자금을 지금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 대선 그 경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도 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지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개인의 리스크가 공당의 리스크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을 아끼고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역사의 그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개인이 좀 그 리스크를 해소해 달라. 그러면 당은 당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서른 의원이나 아니면 김혜영 그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을 위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뭐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개딸들 이런 분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너는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제 이것은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뭐랄까요 린치를 가하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자체의 내홍만 키우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경솔했다 이렇게 평가도 주셨는데 이왕 분출된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이 비명계와 친명계에 간의 이런 어떤 권력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분당 이런 조짐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뭐 이재명 대표를 마지못해서 이제 옹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죠. 전재수 의원의 널브러진 발언이 있었고 서른 의원의 그럴 줄 알았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비공개적으로도 굉장히 움직임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친문의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의원 한 10명과 함께 1박 2일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최근에 면회객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저 교도소에서 당황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윤건영 의원이 지금 거의 매주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주 멀리 워싱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특파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세 그룹 10명씩 나눠가지고 워싱턴 근교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회합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뭐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뭐 워싱턴까지 가지는 않고 저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우리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밑에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고 그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이제 당 대표니까 대표로서는 뭐 보여야 된다는 명분은 뭐 거부하지 못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옹호한다?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특검 기자회견 외에는 최대한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분위기인데 SNS 라이브를 통해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그마한
색강이나 겨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집단 지성이 촛불혁명으로 현 권력까지 축출할 만큼 우리의 국민의 힘은 크고 위대합니다. 저는 그 힘을 믿어야지요. 네, 뭐 운명적인 상황 또 국민들의 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게 좀 눈에 띄는데 지지층을 결집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대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25일에 있는데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목소리들도 좀 나와요, 소장님. 네, 지금 보이콧이라는 부분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제1당이에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시정연설에 오면 주인답게 네.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그들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 그거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 시절에 이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재현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국회 주인인 다수당이 존재감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라고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계속 측근 예컨대 이화영 그다음에 이제 김용, 정진상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주변을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네. 본인을 결국에는 겨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적절하고 적법하고 뭐 본인들이 어떤 잘못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뭐 이 대표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격한 어떤 대응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 유동규 씨하고 네. 남욱 씨가 이제 이 돈을 해가지고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은 몸싸움을 하고 이 주먹을 서로 날리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돈을 20억이나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이 되고 또 그거를 받아서 돈을 주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들이 좀 혼선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지금 처음에 위례에서 받았던 3억 5천이라는 그 뇌물이 그럼 지금은 사라진 것인지 그것 자체가 다시 이 정치자금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기도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 뇌물 혐의는 그대로 있고 여기 또 정치자금은 그대로 또 새로운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유동규 씨가 나와서 나는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뇌물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은 정치자금만 전달했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발언으로 이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이렇게 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계속 뭔가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이 끝났죠?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진실을 밝혀야 혹시 돼요. 뭐 검찰 측 회의나 협박 있었을까요? 심정 변화 있으신 이유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동규 원장에게 7억은 어떤 명목으로 보내셨나요? 혹시 뭐 검찰 측의 회유나 협박도 따로 있었을까요?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인식하고 돈 전달하셨나요? 기존에는 발언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뭐 경위가 있을까요? 심경의 변화라든지. 맞죠. 실제로 돈 건넸다고 진술한 건 맞는 거죠? 대선 자금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나요?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 출석하고 그 모습 한번 보고 있는 건데요. 기자들이 중요한 거 여기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이 의혹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부 언론 매체들을 만나서 본인의 이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을 하나 말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좀 재미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자기들끼리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이 거래를 알면 안 된다. 이 다 잘린다. 큰일 난다. 우리끼리의 이런 관계는 죽을 때까지 뭐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녹취록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대선 자금을 제 주변 사람한테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얘기겠습니까? 자, 검찰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작심한 듯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더라. 어떻게 보셨냐?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밌더라.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회견 내용 자체가 재미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뭔가 심경 변화가 있던 어떤 계기로서든 진술이 변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술이 변모함으로써 한 1년간 거쳐서 대장동 의혹이 뇌물 그리고 배임 횡령죄에서 어떤 재판 중이었다면 그것이 갑자기 이제 불법 정치자금 이슈로 지금 모든 것이 전환되는 국면인 것인데요. 그 와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어떤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석방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뇌물죄에 비해서 정치자금법의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 그리고 뭐 관련해서 관련인이 작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메모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예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준 사람의 진술과 메모들이 있었던 경우들 그때마다 무죄가 나왔던 경우도 있고 유죄가 나왔던 경우들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 성완종 그 회장이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 현재 대구시장에게 1억을 경선 자금 줬다.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도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지만 결국에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 무죄가 됐던 주요한 원인은 그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이 변화한 지금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좀 선을 긋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만요. 그렇게 많이 보죠. 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네. 김문규는 뭐 아예 모른다. 이렇게 하면 감옥에 있는 유동규가 나는 그냥 이렇게 소모되고 내쳐질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20년이나 30년을 감옥에서 쏟아야 하는 건가? 또 하나의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옥 교수님께서 뇌물 받았던 3억 원 어디 갔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진짜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리겠는데 뇌물이냐 이제 아까 그 뭐 정치자금이나 논의할 때 그 3억 받았어도 그 동안에 변호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다 소진하고 지금 빚만 한 7천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유동규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유동규가 김용한테 직접 돈을 줬으면은 유동규는 줬다, 김용은 안 받았다. 그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용이 유동규한테 그 요청을 하고 유동규는 남욱한테 요청을 하고 남욱은 정민용한테 돈을 만들려고 하고 그 남욱의 측근인 이모이사 이분이 이제 화천대유 아래 천화동인 4호의 재정관리인입니다. 이분한테 돈을 마련해서 갖다 주라고 하고 내려오고 올라간 절차에 벌써 5명이 그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말로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자료까지 있어요. 어디서 어느 주차장에서 또는 어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현금 5만 원짜리를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줬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록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유동규가 김용에게 8억 원 안팎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준 거는 뭐 이미 증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만 그 돈이 어떻게 썼느냐, 당 경선에 쓰였느냐, 어디 의원들한테도 갔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이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집중될 겁니다. 지금 3억 5천이 지금 이 돈하고 이제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6억 4천인가 정도가 이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이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전달이 됐는데 나중에 또 1억을 돌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뇌물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컨대 뭐 남욱 같은 분이 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 정치자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물이라는 말이죠. 대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뇌물이라는 거 훨씬 더 형벌도 더 중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왜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는 결국에 무슨 안양 탄약고를 이전해 준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그걸 그렇죠. 요구했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 뭐 그러면 이런 이거는 있죠. 뇌물의 성격이 강한데 이거를 왜 순수한 뭐 일종의 뭐 순수하지 않죠. 불법이니까 정치자금으로 국한해서 지금 이걸 적용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관련자들이 이 뇌물이라는 중한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아주 경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동규 씨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이 자금의 성격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검찰이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놀랐는데, 저도 법조 출입하면서 많은 사건들 뭐 취재도 했지만 체포영장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정치자금법 특히 이 혐의에서 법원이 이렇게 발부를 했을 때까지는 이게 뇌물인지 정치자금법인지 대해서 법원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법원이 줬을까요? 저 그건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일단은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 재판이 열려서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변호인을 대동해서 어느 정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네.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그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 압수수색영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압수 목록까지도 지정을 해서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응할 우려라는 것은 결국 그 당사자에게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긴밀성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검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청구를 했을 때 대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유죄를 단정하는데 뭐 그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영장 실시 심사를 받고 나서도 재판부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했다고 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 범죄가 증명이 아니라 소명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에서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검찰이 제출하는 자료들이나 증거 목록들을 아직 전체를 볼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네.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서 구속영장까지 신병 확보까지 끝난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부에 넘어오면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얘기들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알려진 거 세 발의 피다. 네. 차장님, 앞으로 추가 폭로 가능성이 클까요? 그 뭐 당사자가 세 발의 피라고 하니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대장동 사건은 시점상으로 보면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새는 맞지만 네. 실제로 지금 수사가 이 그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로 수사가 확대된 건 불과 석 달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 9월에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상당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공방만 있었지 실제 검찰이 참고인 조사 아니면 뭐 소환 조사 이런 압수수색 이런 걸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유동규, 김용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의 강백신 반부패 3부장이 반부패 3부장이 임명된 게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 다시 도대체 대장동 사건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된 거냐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자를 불러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혐의를 지금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뭐 8억 원 내외지만 앞으로 대장동 또는 그 이후에 뭐 백현동 아니면 위례 신도시까지 다양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동규 씨가 굉장히 이제 폭탄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이 야권에서는 뭔가 검찰 쪽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의혹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입장이요?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그럼 진술을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회유 그런 거 없다, 나 회유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반대로 이제 검찰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감시가 있었다. 뭐 아직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야권에서 누군가가 내가 검찰에서 어떻게 소명을 하는지 옆에서 좀 이 행태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뭐 법조계에서 알려진 거는 최근에 그 유동규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그 아마도 뭐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진상 그 실장과 가까운 그런 쪽에서 보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보다는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듣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한 거 아니냐. 아마도 유동규 씨도 그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바지는 아예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독자적으로 검찰에 진술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검찰이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를 했다면 뭐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유동규 씨가 폭로 기자회견을 했겠죠. 검찰이 나를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의 이제 진술이 중요한 거는 이 대선 자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위례 신도시를 사업을 직접 다 했고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다 했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장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그 많은
1조 가까운 돈이 몇 명도 안 되는 업자들한테 몰려갔느냐.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은 근본부터 달라질 수가 있고, 대장동의 주범은 과연 이재명인가 아닌가, 대장동의 주범은 과연 몸통은 과연 이재명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날 결정적인 그 사건 발언이 될 수 있고, 백현동도 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적어도 50%의 수익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업자 하나에 떠맡겨서 3천억 원의 수익을 몰아줬을까요? 거기에 그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들어가서 로비를 하니까 그걸 받아주느라고 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적절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건도 저절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자금 문제가 하나 있고, 정책적으로 과연 대장동의 주범은 누구냐? 유동규 씨가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을 점점 옥죄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전달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진상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의 그 자체다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전해진 내용은 또 다른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계열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이에요. 3년 3개월, 39개월간 2,900번을 썼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차장님. 네. 이 최측근 수사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정조준하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화영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2,900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가, 이걸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화영 이 평화부지사가 이 결제한 내역을 다 확인해봤기 때문에 네. 2,900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4차례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 정도가 흘러들어간 정황도 네. 그러니까 4차례에 1억, 5억, 1억, 1억 4천. 네. 이 그 시점과 액수를 특정했다는 것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의 그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점점 더 어려운 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김용 부원장 이제 구속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어제 이제 수사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알려지진 않았고, 뭐 대질 신문 같은 거, 대질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검찰로서는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줬다라고 하고 실제로 자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까지 받았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질을 해서 과연 누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검찰에서 또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정미영 변호사라든지 중간에 그 걸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고 있는 지금 메모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메모들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 작성된 것이고 정확히 누가 작성한 것이고 그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것인지,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 중이고 이 김용 부원장 구속 기간 20일 정도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작심 발언의 여파,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검찰 수사 상황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자, 정치적 사안으로 서울 도심이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어디가 반으로 갈렸느냐? 광화문 이 세종대로 앞 거리가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진보단체, 보수단체가 각각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여기 왔다 갔다 교통 굉장히 뭐 혼잡이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물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어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장 외에서만큼,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만큼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집회가 열린 것은 뭐 민주주의 제도에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렇게 대규모 새 과시를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인가? 물론 뭐 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반년 동안 퇴진을 요구해야 될 만큼 국민 또는 국가의 이익에 저해되는 아주 국정 운영에 큰 문제가 있었는가? 이거에 동의하는 국민이 어제 나온 시위대만큼 또 시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반대편에서 이 보수단체가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시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 수사를 촉구할 단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좀 침묵하면서 지켜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과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어떤 정치 공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측의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양측이 주장하는 요구는 뭐랄까요 시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회의적인 집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면 보수단체 3만 5천 명 가까이 모였고 진보단체 아마 2만 명 가까이 모였다. 그래서 경력 혹시라도 극단적 충돌이 있을까 봐 경력 100개 부대가 현장에 투입돼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보 집회에는 민주당의 이제 강경파 현역 의원들이 몇몇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듣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군부 독재를 끝장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끝장냈습니다.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금만 힘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모습 같이 만나봤는데 이 집회에는 뭐 안민석 의원, 또 황운하, 민영배 의원 등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뭐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정할 건 아니고 개별 참석이다라는 자유로운 그런 참석을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한 시민이기 때문에 표현, 집회 뭐 이런 자유가 다 있는 거죠. 시위의 자유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정치적 효과가 본인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자기들의 의사를 은연중에 표출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 주도할 필요까지는 앞에서 저렇게 없었다. 마이크를 잡고 나가면 당이 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제 방송에 있어서 시내를 이렇게 다녔는데 진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 나오신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어요. 양쪽 다. 굉장히 저기가 아주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열의 극단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것이 방치되면 우리 사회 분열상은 굉장히 치유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각 정당도 이걸 오히려 이런 분열을 막는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부추기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렇게 탐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바른 정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당이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이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시위의 핵심은 지금 저 카드에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돼 있느냐, 김건희 여사에게도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저 카드가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구속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어제 다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한국 사회 혼란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버스들이 이렇게 딱 대열이 돼 있고 이런 장면은 진짜 좀 우리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대장동 특검에 이어서 또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이 야권, 이 진보 단체 진영에서는 관련 구호가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 대선 불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인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우선 우리 김 앵커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보수 진보로 반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전광훈 목사 집회와 이제 촛불 시위대가 나왔는데 전광훈 집회에 3만 5천 명, 그다음에 그 촛불 집회에 15,000명, 이게 현실입니다. 반반도 아니고 뭐 2대1로 갈린 거죠. 김용민 의원이 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추미애 수호에 앞장서더니 이제 이재명 수호에 이제 앞장서는 모습이고 또 나온 국회의원들 보니까 황운하 의원, 이분은 피고인이죠. 안민석 의원, 윤지호 후원회장이죠.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자죠. 어떻게 이렇게 멤버도 잘 구성을 했는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저는 또 왜 그럼 의원들이 4분밖에 안 왔을까? 최강욱 의원은 어디 가신 거예요? 김남국 의원 어디 가신 거예요? 이수진 의원 어디 가신 거예요? 이분들도 여기 나와서 마이크 한번 잡을 만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제 유튜브에서 이재명 의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나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글로 모았는데 15,000명, 16,000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고 이게 이재명에 대한 저는 국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이제 집회를 주관한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가족부나 이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집회 주관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차장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 중에 이 시민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 신청 자격이 되면 선정이 되면 그 매년 예산에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한 촛불 집회 가운데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이 여성가족부에서 그 후원금 형태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후원이 됐다기보다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매년 이게 조금씩 지원 규모를 줄여가면서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서울시와 여가부에서 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하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 보수와 진보 집회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 지점들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컴퍼니, 회사, 기업을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깜파니오에 있습니다. 여기엔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서 인간의 삶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업들을 보고 있자면 이런 기업과 이윤의 본질은 망각한 것만 같습니다. 제빵 시장의 큰손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는 사고 다음 날에도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제빵 작업을 강행시켰습니다.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 소비자들의 반발에 뒤늦게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비판은 여전합니다. 당국 적발에도 그동안 쉬쉬해온 불법 파견 문제, 야간 막교대, 특별 연장 근로 같은 노동 환경 경시 풍조가 이번 참사를 빚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 직원 400여 명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4년 이상 적자로 전 직원을 정리해고한다. 회사가 이메일로 일방 통보를 한 건데 스타트업도 아니고 45년 된 회사가 맞냐는 등 여론도 싸늘합니다. 직원들은 기본급까지 깎아가며 버텼는데 회장은 급여 인상도 부족해 퇴직금으로 올 초 30억 원이나 받았습니다. 기업 대표라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부터 지고 직원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하는 게 순서고 도리일 겁니다. IT 공룡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혁신을 꺾지 말자고 자율성을 뒷받침했더니 문어발식 확장으로 몸집만 키우다가 한 번의 화재로 국민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소비자와 사회를 위한 책임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업가 엔트레프레뉴얼에는 이 사회와 더불어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람 없이 사회 없이는 기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丁薛祥同志。 Comrade 丁薛祥。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지금 이 시가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실상의 3기 이 대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상무위원 7명을 언론에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 권력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가 주석으로 5년간 앞으로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장기 집권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향후 5년간 국가 주석으로 최고의 권력 핵심 지위를 이어가게 됐고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위원님. 리창, 그러니까 두 번째가 총리를 맡게 되는데 원래는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 리창이라고 시자주인,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 중에 한 명이 맡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리창은 지금 상하이 당석인데 사실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하이가 시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 해가지고 여러 비판이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총리까지 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는데 뭐 시진핑의 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2인자를 앉혔고 사실은 뭐 2인자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됐어도 이전의 총리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시진핑의 권력에 그 복종하는 하나의 뭐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7세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에는 이제 하나의 원칙이 8하 7상이라고 해가지고 67세까지는 한 번 더 하게 해주고 68세부터는 이제 물러나는 게 관례였는데 67세인 리커창은 공산주의 청년동맹 공청단 소속이니까 태자당인 그 시진핑하고는 이제 계열이 다르죠. 물러나게 하고 상무위원 7명 중에 4명을 바꿨으니까 완전한 그 물갈이를 했고
완전하게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시진핑 이제 주석의 핵심 지휘와 사상도 당헌에 못 박았는데요, 소장님.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한 그런 제도적 장치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3기 집권이라고 하지만 종신 집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권력을 확대하는 장면에서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지금 푸틴이 종신 집권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아마 시진핑도 이런 권력 독점의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으로 갈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어떤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내부적인 어떤 권력의 집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북아시아의 어떤 긴장성 뭐 이런 부분들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뭐 당 대회 얼마 전에 있었던 개막식에서 이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완전한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무력 통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장 차장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자, 시진핑 집권 3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외교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동북아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 주석이 사면임을 확정한 이후에 대만과 통일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 무력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만 무력을 통해서 통일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번에 지금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 주석이 사면임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중국 내부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부의 어떤 갈등과 모순을 이 외부와의 어떤 더 큰 이 그 갈등 또는 이 무력 그 갈등으로 그걸 좀 잠재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만 사태 아마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면 또 북한도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북핵과 미사일 위기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지 상당히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중국은요, 투쟁 정신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잠했던 사드 문제도 앞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반도체 문제에서도 미중 갈등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진핑 사면임과 이제 국제 정세, 주변국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을 좀 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은 국회 과방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기업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원인 규명과 대책 등을 신문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크루즈선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국내 관광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지난 2020년 2월 금지된 후 2년 8개월여 만에 정상 운영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엔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홍 앵커, 오늘 보니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절기에 맞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쌀쌀해집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강릉은 15도에 머물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주말 비 소식이 있군요. 어디에 도대체 비가 내리는 겁니까? 네, 동쪽 지방인데요. 특히 동해안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비의 양도 내일까지 최고 70mm로 많겠습니다. 네, 이제 10월의 막바지 한 주가 시작.
시작됩니다. 주간 날씨도 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당장 내일 출근길은 때이른 추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데요. 다행히 목요일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좀 따뜻하겠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